안녕하세요. 재난가령을 강의할 조석현입니다. 실제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자주 일어나지가 않아요. 딱 한 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난 것, 여러분 화재 경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세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발적 재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찮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화재가 정말 시설 잘 돼 있고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뻥 하면서 전기 화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오랫동안 먼지가 쌓였거나 또 물기가 흘러들어갔거나 뭔가가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터져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발적 재난이라는 것은 좀 누적되어 있다. 누적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적돼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교통사고도 있겠고, 정전, 화재, 폭발, 화생방,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좀 끔찍스러운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재난입니다. 뭐 교통사고만 해도 한 해 뭐 몇천 명이 죽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전이 무슨 재난이냐? 아니죠. 전기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갇히기도 하고 병원에 사망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위험하고 많이 죽을 수 있는 것이 화재죠. 이거는 맨날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교육하고 해도 막상 재난이 발생해 버리면 어느 누구도 쉽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가 앞에서 용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과 삶이 호흡 한 번에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포스럽고 또 대부분이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사망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죠. 그다음 폭발, 또 화생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화생방은 이제 화학무기, 생물학, 방사능 이 세 가지를 화생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인류에 큰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라든가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통사고를 보시면 뭐 교통사고는 이제 항공기 사고도 있겠고, 항공기는 대부분 이제 이착륙 때도 사고가 나지만 평상시에 가다가 이제 벼락 맞아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뭐 폭탄 테러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해상에서는 이제 뒤집힘,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배가 뒤집혔을 때 살아가기 힘들고, 특히 겨울철에는 뒤집히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대부분이 사망합니다. 배가 일단 뒤집히면은 큰 배 같은 경우는 타이타닉호도 그랬습니다만은 함께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빠지면 사람도 함께 쑥 한 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타이타닉호 보면은 뭐 영화처럼 오래 버티고 있는데 5분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심장 마비로 죽게 됩니다. 살아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무섭죠. 뭐 도로 사고도 있겠고, 이제 가장 흔한 사고가 도로 사고죠. 저도 이제 뭐 오늘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뭐 위험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끼어들기 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뭐 갑자기 또 뭐 칼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제 철도 사고. 이제 가장 큰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철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철도는 대부분이 초고속 열차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뒤집어졌을 때 보통 사람들이 60km 이상이 되면 그 중상을 입거나 사망합니다. 80km 이상이면 부딪혔을 때 거의 사망입니다. 300km 속도로 뒤집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테러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끔찍한 지하철 사고, 도망갈 데가 없어. 특히 화재가 나게 되면 뭐 대구 지하철에서 그랬습니다만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도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가 안전하지 않는 것은 없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이 재난에 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쭉 교통사고를 보시면 사망자 수가 1,000명도 아니죠.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5,000명에서 6,000명, 적게로 4,000 몇 명인데 거의 평균 한 5,000명 이상이 한 해 교통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하나 뭐 비행기 사고 이렇게 또 배 사고 나면 막 그거 떠들어대지만 사실 한 해 제일 많이 죽는 사고가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죠. 왜? 365일이니까 나눠보세요. 통계학적으로 하루에 아무리 못 죽어도 얼마씩 죽는지, 그죠? 10명 이상은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사망 사고가 많죠. 왜 그래요? 비 오는 날은 제가 가는, 눈 오는 날은 오히려 덜 나요, 사고가. 왜 그럴까요? 그렇지. 눈 오는 날은 조심해야지. 빨리 가면 안 되지. 이게 딱 몸에 배어 있어. 왜? 비 오는 날은 빨리 가면 죽는 날 알아, 자기가. 절대 속도를 안 내는 거야. 근데 비 오는 날은 이거 옛날도 괜찮았어. 밟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 비 위에는 이게 살짝 물 같은 것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차가 어떻게 돼요?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 바퀴가 제멋대로 가버리죠. 그래서 차 반대차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고 뒤집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막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미끄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속도를 제발 좀 줄여주세요 해도 비 오는 날은 안 줄입니다. 사람들 심리가 용감해지죠. 또 비 오는 날은 이 보행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이 물에 의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빛을 비치면 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대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망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철저히 이 빗길 운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안전운전도 그렇지만 보행자도 65세 노인들의 사망자 수가 전체 보행자에서 비중이 뭐 절반 이상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노인들은 굉장히 사망 사고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노인분들은 운동신경이 느려. 그리고 나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몸이 따라도 안 따라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인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갈지 알지만 절대로 운전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몸이 안 좋으니까 빠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육교하고 밑에 있으면 육교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다리도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교 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육교 밑에 사망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해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금방 차가 없으니까 금방 지날 것 같아. 근데 차가 금방 오거든. 그래서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사망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옷을 좀 밝은 것을 입고 다니시고 항상 그 주의를 하시고 운동신경이 자기가 느리다는 걸 염두에 가지고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너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건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서고 보고 걷고 이걸 서다 보다 걷다 이것만 잘 지키면 사망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교통사고 대부분이 보행자 사망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특히 젊은 애들 또 많이 죽어요. 고등학생들. 왜? 걔들도 다람쥐같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뭐가 많이 죽어 있어요? 고양이 많이 죽어 있죠. 고양이가 저기서 오면 안 도망가요. 다 버티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세 번 다 버텨보는 거야.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 너무. 그러니까 냅다 도망가면서 그 차 도로를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왜? 속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안 되죠. 그 속도, 차 속도하고 자기가 도망가는 속도하고는 안 맞습니다.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사망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띠 착용 시 사망률을 보면은 화물차가 많아요. 안전띠를 안 차가지고 5.9배고요. 수용자 4.9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수석에도 87.1%밖에 안전띠를 이제 착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 이상은 안 맨다는 거야. 예. 뒷좌석은 봐보세요. 거의 안 매죠. 25.7% 거의 안 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뒷사람도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머리를 바로 그 앞에다 그냥 하면서 이 목뼈가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안면 두개골도 나가버릴 수 있죠. 아니면 저 창밖으로까지도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저도 뒷좌석에 앉으면 잘 안전벨트를 거의 안 하는데 좀 안전벨트 하는 것이 안전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남녀가 이제 집에서 회사나 학교를 한번 가봐요. 여러분도 한번 똑같이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47세 여자분을 한번 볼까요? 박모 씨를 보시면, 자, 갑니다. 어떡하지? 가스밸브 안 잠그고 나왔네. 이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자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부분 안 잡습니다.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끝에를 봐보세요. 칼 같아, 칼. 거기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런 데 하면은 목도 잘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넘어져 이러면 뼈 바로 부러집니다. 그냥 골절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우르르 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잡으신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안 잡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다 막 이렇게 하면 살짝 손에만 얹어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사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다음에 뭐 난간에 위태롭게 기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있어요, 여러분들. 툭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며 도로 횡단 안 해본 사람 없죠? 저게 위험해 안 위험해요? 저도 몇 번 보행자들 그래서 칠 뻔했어요. 비키지도 않아. 차 보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젊은 애들, 응? 이거 봐도 그냥 비키고 쭉 쳐다보고 그냥 또 갑니다 이렇게. 예, 그죠? 근데 그게 속도에서 왔으면 못 멈추잖아.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절대로 스마트폰 때문에 웅덩이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죽는 게 이제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뭐로 횡단보도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차가 저기서 빨리 오는지 저기 오는지 밤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제발 좀 보면서 좀. 그다음에 이어폰 끼고 그냥 이어폰 끼고 이렇게 가니까 소리도 안 들려. 그래서 나 오늘 죽는 날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용감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죽음 앞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에 불씨 남은 담배꽁초 투기 저기 던졌는데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뒷좌석 탑승 시 안전벨트 미착용, 이거는 대부분 경험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모 씨 대학생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많이 나죠. 아까 얘기했죠. 무단횡단.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또 안 잡고 스마트폰 보면 얘들 봤습니다. 스마트폰. 그다음에 불씨 남은 담배꽁초 얘도 봤고, 택시 뒷좌석, 그다음에 도로 및 인도 침범한 자전거 목격 이런 거. 그러니까 매일 일상적으로 보는 사고를 안고 있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철 화재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와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멈춰가지고 그냥 들어온 전동차까지 다 사망해버리는, 또 재난관리 통제 시스템의 무능, 또 안전 불감증, 또 초동대체 미흡, 이런 총체적 재난의 문제 때문에 대구 지하철은 엄청난 피해와 이제 희생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지하철에 불이 났지만 화재를 제압을 했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불연제로 불이 타지 않는 걸로 이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 소화기 지금도 사용하지 못한 분들인데 간단합니다. 보시면 겁이 나니까 소화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쫙 눌러버린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전핀이 안 뽑혀요.
반드시 안전핀은 애들도 뽑을 수 있어요. 소화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가만히 탁 뽑아도 뽑아집니다. 이렇게만 가만히만 뽑아져요. 억지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자동이 뽑고 보면 화재가 있는 쪽으로 눌러서 빗자루 쓸듯이 쓸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는데 겁먹지 말고 절대 처음부터 꽉 누르지 말고 막 들고 다니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겁이 나니까. 그래서 차분히 하시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망치가 있습니다. 안 깰 때는 망치로 깨고 이제 나와야 되죠. 또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이게 수동으로 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평상시 알아두시 바라고요. 또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연기가 바람이 안 불 때 수평으로는 50cm에서 한 빠르게는 한 1.5m까지 가요. 바람이 안 불 때. 그다음에 수직으로는 2, 3m 바람이 안 불 때. 바람이 휙 불면 5, 6m 쑥 올라가 버려. 1초에. 똑 나가면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사람이 아무리 빠른다 하더라도 연기를 쉽게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연기가 막다뜨리게 돼 있고 그걸 피하는 것이 어렵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비닐을 넣어 갖고 다니는 말을 많이 합니다. 쓸 수 있는 비닐이. 이게 딱 잡으면 4분을 견딜 수 있어요. 안에 산소가 4분 있어요. 그래서 4분 버틸 수 있습니다. 4분이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사망자는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손수건을 갖고 다니면 좋아요. 그다음에 생수를 갖고 다니면 유산시 불이 나면 빨리 이 물로 생수에다 이렇게 부어서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 10,000분의 1. 이게 연기가 들어오는 것이 없을 때 10,000개가 들어온다면 이걸 하게 되면 1개밖에 안 들어요.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아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손수건하고 생수를 영화를 보든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요. 살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일에 깜깜하게 안 보여요. 이럴 때는 빨리 벽으로 붙어가 이렇게 손에 벽을 붙어서 빨리 문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지켜주시면 살아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돼요. 왜? 인간이 불안이라든가 공포에 닥치면 IQ가 5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50%.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고리 이렇게 쳐박는 거예요. 몸을. 또 이들은 귀투로 들어가요. 이런 데로 막 들어 저런 데로 막.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입니다. 비행기 사고하면 무조건 100% 죽는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더라도 많이 살고요. 특히 앞좌석보다는 뒤쪽에 날개 짝 있잖아요. 날개 있는데 그쪽에 앉으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이 삽니다. 무조건 산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는 뭐 추락이 한 사고, 또 벼락에 맞은 사고, 추돌이 한 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렇게 순항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착륙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순항하다가도 기체 결함으로 해서 불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이제 잘못하게 되면 전원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잘만 하면은 저렇게 허드슨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저 비행기 위에 보세요. 연못으로 잘 유도를 해가지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한 명도 안 죽었던 허드슨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 조종사가 문제 있는 걸 알고 이거를 땅에다 추락을 시키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강물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강물을 탁 때리면서 하는데 다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훈장도 받고 영웅으로 떠올랐죠. 뭐 저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행기 추락 사고를 보시면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비상 장비가 있는지 승무원에게 이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 중에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경우에 애기 먼저 씌운다고 애기 막 살린다고 그래요. 그게 바람직한 것 같죠? 바람직해요? 그럼 내가 죽어. 그러면 애도 죽어. 그렇죠? 빨리 보호자가 먼저 써야 됩니다. 보호자 쓰고 그다음에 아이를 조치하지. 아이 먼저 해준다 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도 죽고 나도 같이 죽는 거야. 아셨죠? 자기를 먼저 딸을 쓰고 애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벨트를 잘 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락할 때는 이렇게 해서 웅크려야 됩니다. 웅크려서 이제 최대한 장기를 보아야 되죠. 그래서 웅크린 자세 최대한 들어 엎드려 이렇게 좌석에서 이렇게 웅크린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날카로운 곳이 있으면 안 찔리니까 추락할 때는 엄청난 충격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뭐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들이 뭐 일반 비행기 타도 어떠세요? 그 착륙할 때 그냥 쿵 그러면서 그러죠. 두두두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 속도로 600km, 500km 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착륙할 때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럼 비행기 사고 살아남는 9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시고 먼저 이제 비행기를 보시면 앞좌석에서 살 확률이 49%, 그다음에 가운데가 56%, 뒷좌석이 69%. 그러니까 뒷좌석이 생존 확률이 제일 높아요. 69%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앉아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다 여러 번 하면서 다 이렇게 브리핑 해주잖아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사람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잘 볼. 비상시 어떻게 하시고 다 가르쳐줘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잘 눈여겨봐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상구까지 거리를 항상 알아두도록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이나 어디를 갈 때는 출입구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저희가 출입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출입구가 저기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시 빨리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사고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마의 11분이에요. 착륙 전 8분, 착륙하기 전 8분. 요것이 마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분. 여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의 11분대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행기 살아남는 방법 여러 가지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박 사고의 이제 대응 요령입니다. 뭐 선박 사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이 좀 이만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뭐 낚시배 사고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박 사고는 제일 위험한 것이 뒤집히는 거,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히는 거 이겁니다. 또 화재가 났을 경우나 옛날에도 그런 낚시배도 그렇고 관광선이 화재가 나서 200몇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를 잘 대비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것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자 밑 또는 선실 내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요즘엔 구명조끼 안 입으면 무조건 벌금 물어요. 무조건 타면 구명조끼 입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배 타면 누구를 불문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 또는 비상구 등이 열리지 않을 때 선내에 비치된 도끼를 이용해서 이제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선박이 폭발했거나 아니면은 부딪혀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부유물을 빨리 잡아야 돼. 부유물. 예, 그거를 잡고 떠다녀야만이 이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버텨야 저지라도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일 자기 혼자 허우적허우적했다가는 뭐 에너지 측면에서도 견딜 수가 없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배가 침몰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죽습니다. 빨려 들어가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근처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신 것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체온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체온증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한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전이 있는데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전은 이제 전기가 부족해 갑자기 모든 전력의 시스템이 이제 정지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력이 예를 들어서 100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막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막 틀어서 그래서 150이 에너지를 써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견디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전력이. 죽어버리면 한 군데서 죽으면 얘만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동반 자살을 해요. 블랙아웃은. 얘도 죽여, 얘도 다 죽여버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한 군데서 죽었어요. 그럼 연결되는 것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결을 빨리 끊어야 되겠죠.
전력이 연결되는 것을 빨리 끊어야 블랙아웃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망자도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력 공급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자력이잖아요. 그게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풍력이라든가 이런 태양광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전에 대비해서는 이제 긴급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상시 전력 공급량 확보를 하고 또 기관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한 라인 이런 것들, 또 뭐 대국민 예고 미리 오늘 이제 수치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 어디까지 올라가면 위험함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뭐 12시부터 4시까지 요 사이가 에너지가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요때 전력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밤에 쓰신 분들, 전력을 밤에 쓰신 분들은 할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낮에 쓸 걸 밤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이 분산이 되죠. 그러면 안 나가, 블랙아웃이 안 돼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전 시 국민 생활 안전 대책은 이제 특히 병원은 물론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다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가 발전기를 못 돌리게 되면 수술하다가 전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죠. 그다음에 환자 뭐 호흡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위험합니다. 승강기. 승강기에 갇혔을 때 전력이 나가면 갇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승강기는 1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쓸 수가 있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고 또 에너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 구조할 수 있으므로 이제 문제는 1시간 이후입니다. 이제 당황해서 만일에 혼자 갇혀 있으면 공포감도 있겠지만 한 15명이 갇혀 있어요. 이럴 때는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첫째, 산소가 부족하죠. 둘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람한테서 열이 발산되죠. 32도, 35도, 40도, 45도. 그래서 화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 그래서 갇혀 있으면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았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말하면 산소 사라지고 열 더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갇혀 있을 때 늦어지면 전원 사망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산소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많이 갇혀 있을 때가 이제 위험합니다. 그때가 이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어떤 그 젊은 사람이 갇혔는데 이렇게 해서 문을 열었어요. 공기를 넣어줬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통화가 된 거야. 전원 구조했죠. 안 그러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듣고 알아서 소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여럿이 갇혔을 때는 위험함으로 어떻게든 통신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든지 외부의 공기를 유입을 시키지 않으면 저산소증으로 죽게 됩니다. 산소가 이제 보통 한 우리가 이제 21.9%가 산소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질소고 75% 정도가 뭐 질소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산소가 한 15%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소가 뭐 없으면 100% 없으면 죽는다 그게 아니라 있어도 부족하면 죽어요. 그것도 재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신호등도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제일 재난 중에 이제 무서운 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 fire. 이 화재는 어떻게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하더라도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연기를 빨아들인 방법, 또 연기를 정하는 방법, 물론 스프링클러가 있어가지고 초기에 이제 제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작동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무서운 것이 화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는 뭐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가스 화재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 화재는 뭐를 발생합니까? 유독가스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독갈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사망할 수 있고 또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대부분은 두 모금 정도 마시면 실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호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이 사망합니다. 유독가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연소 현상을 멈추게 할 소화가 필요한 것을 화재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망하는 것이 화재이기 때문에 이 화재에 대비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에 의해서 이제 발생 원인과 사고 발생 장소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제일 사고 많은 것이 부주의예요. 부주의. 괜찮겠지. 아까 얘기했죠. 가스불 켜놓고 나와버렸어. 부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사고가 뭐예요? 전기 사고예요. 전기 사고. 대부분 전기는 이제 누전도 있겠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선이 오래돼 가지고 벗겨지거나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얘가 100을 가야 돼. 100을. 에너지가 100을 가야 돼. 근데 이제 100을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얘가 100을 막 달라고 그래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전류가 막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이제 상처가 있는 이 전선 쪽에 뭐가 생겨? 열이 생기죠. 이제 과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선이 오래되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꼭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먼지, 집에 먼지. 여러분 컴퓨터나 꽂아놓는데 청소하시나요? 안 하시죠? 거의 그냥 지금 보시면 시커멓게 먼지들이. 그게 이제 먼지들이 어느 순간 뭉쳐지죠. 그러면서 습기를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콘센트 집에 있는 거 청소하세요. 먼지 반드시 제거하시고 다 깨끗이 닦아내세요.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쌓이면 반드시 재앙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에 어떻게 부주의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 기계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노인분들 어디서 많이 사망할까요? 어린이들 어디서 사고 많이 날까요? 집이에요, 집. 노인들 어디서 많이 죽어요? 화장실. 미끄러 죽고 볼일 보시다가 딱 일어나면서 뇌출혈. 많이 죽어요. 애들 집에서 놀다가 막 날카로운 데다가 이렇게 하고 막 실명한 경우도 있고 부딪혀 떨어져 죽고 장난치다가 대부분 사고는 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화재도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만 조심해 주시면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부주의 괜찮겠지 나 하나쯤 또 나는 뭐 우리 집은 이게 이제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을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전기 화재고 있는데 가운데 보세요. 유독가스가 저기 났을 때 저분들은 나름 잘하고 있죠. 뭘로 막고 있어요? 손수건으로 막고 있죠.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정말 저걸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게 살고 죽고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반드시 손수건을 넣고 다니세요. 물을 꼭 생수를 관람장이나 여러 곳에 그런 장소에 갈 때는 넣어갖고 꼭 가세요. 그게 또 중요하고 비닐이도 하나 꼭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갑에다 들어갈까? 아마 이만한 이 정도 쓸 수 있는 딱 뿌리면 여기서 살짝 넣어서 지갑에다 넣는가 포주머니 넣고 다니면 유사시에 여러분 생명체를 살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죠? 바로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로봇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명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이제 긴급구조 업무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저런 표준 매뉴얼이 있긴 있어요. 다 있어도 뭐 구조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또 요구조자가 제대로 행동을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평상시 습관대로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독가스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화재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연습이 잘 돼요. 특히 화재가 나면 취약계층, 13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은 대부분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밟아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어린이를 밟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장애인 밀쳐버립니다. 휠체어. 근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극한 상황을 도래하면은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요. 변하고 아주 야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뭐 너나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글쎄.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딱 안고 나오면 어떻게 TV에서 영웅취급 받잖아. 와 멋진 친구다. 어린이 딱 안고 나오면 와 왜 그러지 못하거든. 그래요.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유사시에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신개념, 신기술 도입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 이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징후가 보인다.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출동대를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 대전 같은 경우도 구급대를 빅데이터에 보니까 A라는 장소에다 뒀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상 멀어. 다 빅데이터 수십만 거를 13만 가지를 조사해서 딱딱 했더니 이쪽에다 둬야 돼. 이쪽이 훨씬 사람을 빨리 살려. 그래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생명을 많이 살렸어요. 그죠?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 패턴이라든가 또 구급의 패턴 이런 패턴을 잘 읽어내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화재 분류와 이제 이상 현상인데 화재는 이제 아까 A급, B급, C급, D급 이제 쭉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백색 A급이고 그다음에 유리, 황색, 전기 이제 청색, 그다음에 무색, 뭐 황색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래시오버는 뭐냐면 플래시오버는 불이 나면 팍 타올라가지고 천정까지 쓱 올라가려는 이런 현상을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 상태에 있게 되면요, 온도가 옆에 마셔도 700도에서 8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롤 파이어라고 해서 이 굴러다녀. 이게 불이 천정에서 굴러다녀 이렇게. 플래시오버 다음에 플래시오버가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라든가 실제로 보면 그 높은 곳에서 으악 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거 봤죠? 그 사람들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못 견딥니다. 여러분도 못 견딜 겁니다. 700도, 800 되면요. 몸이 다 익어버려요. 3도, 4도 화상되면서 익어버립니다. 부어버려 싹 익어버려요. 그걸 견딘다고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뛰어내려버려 못 견디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연기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만일에 갇혀버리면 플래시오버.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것이 뭐냐면 소방관들을 많이 죽게 하는 것이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는 이제 탁 타서 산소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 놔두면 이제 산소가 없어서 꺼져. 근데 이제 불 끄러 간다고 문을 쫙 여는 순간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확 들어가면서 너무 좋아 그냥 갑자기 불이 팍 나면서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폭탄이 터져서 몸이 찢어져버리고 목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백드래프트.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백드래프트 조심. 그러니까 갑자기 산소를 넣어주니까 그냥 갑자기 화마가 팍 커지는 거예요. 꺼질 뻔했는데 이게 이제 백드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산소의 공급. 산소가 없으면 어차피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만 제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가 바로 뭐예요? 산소를 끌어내버리고 이산화탄소를 제어해서 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일 오버, 보일 오버, 슬럽 오버, 프로스 오버가 있는데 그 보일 오버 같은 거는 보일 부글부글 이렇게 끓으면서 밑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일 오버. 슬럽 오버라는 것은 툭툭 그 여러분 혹시 그 기름에다가 물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막 튀기죠. 이렇게 그런 현상이에요. 튀기면서 불이 나는 현상이고요. 프로스 오버라는 것은 이제 그 물이 고점도 유리 아래에서 비등할 때 탱크 밖으로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흘러나오면서 불이 나는 이런 현상을 프로스 오버라고 합니다. 참조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성가스를 보시면은 뭐 다 위험합니다만은 아크로레인 같은 거 봐보세요. 허용 농도가 0.1 ppm입니다. 그래서 ppm이라는 것은 보시면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하는데 물 1톤에 1g 정도가 1ppm이에요. 그러니까 물 1톤이 있어요. 1톤 1000kg.
거기에 1g, 이만큼의 1g이 바로 1ppm이에요. 근데 0.1ppm이야. 자, 이거 어때요? 이거 0.1ppm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무섭죠? 이런 게 독가스가 있단 말이에요. 포스겐 봐보세요. 포스겐도 0.1ppm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질소도 이제 미량으로 사망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요소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화재의 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죽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천하장사도 두 모금 마시면 아웃입니다. 자, 그다음에 화장실 인간들은 어떤 본능이 있는가 보세요. 퇴피 본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긴급 사태 시 멀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정 본능. 어떤 사람이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따라가려는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따라가면 좋은데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밝은 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예, 밝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 사망합니다. 왜요? 밝은 곳은 유독가스가 있고 이미 불나 있는 데잖아요. 어두운 곳은 불이 안 나 있는 데. 어두운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 이 벽을 잡고. 근데 반드시 밝은 곳으로 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지광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밝은 곳으로 가려는 거. 귀소 본능.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있고 사람은 또한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왼쪽. 습성이 왼쪽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꼭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난 본능의 네 가지의 자해 본능, 폐쇄 공간 지향 본능, 초능력 본능. 그래서 불나면 냉장고에 아이가 깔려 있으면 아이를 냉장고를 들어버린다. 맞습니다. 그게 있고요. 공격 본능. 아까 장애인이고 뭐고 다 밀쳐버리고 밟아본다고 그랬죠. 이 공격 본능이 있습니다. 자, 폭발. 그다음에 폭발은 이제 1초에 보통 1000m 이상 갑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한 1초에 1000m, 3000m 가요. 그러니까 못 가게 뭐가 막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딱 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찢어버린 거죠. 날려버리고 그 힘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발인데 폭행하고 폭행인데 폭행이 더 무섭습니다. 폭행은 그렇게 멀리는 안 간대. 그래서 폭행은 이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에서 3500m 세크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000m에서 3500m를 간다는 거예요. 속도로. 폭발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무서운 것이고요. 그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2800m를 하고요. TNT 아시죠? TNT.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7000m를 갑니다. 1초에. 예. 그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은 8000m를 가요. 무섭죠? 그래서 이것들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멀리 간다는 것은 그 위력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도 굉장히 폭발을 일으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LPG와 LNG가 있는데 요 LPG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집에서 어디다 둬야 됩니까? 여러분 LPG를 보시면 그 지하 창고에다 두면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놔두면 이제 가스가 모여있어 안 도망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쌓여서 모르고 지하 갔다가 담배 하나 딱 촛불로 이렇게 했다가나 이러면 몸은 순식간에 찢어져 버립니다. 다 찢어져 버리고 다 순식간에 다 찢어져. 왜? 1초에 얼마나 간다고 그랬어요? 1000m, 2000m 가다니까 앞에서 버티고 있잖아. 쫙 찢어져 버리죠 몸이. 예, 자기 몸 시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무서워요. 폭발이라는 것이. 화재보다도 무서운 게 폭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LPG는 공기보다 1.5, 2.0 좀 무겁죠. 예. 근데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LNG 가스는 지하에다 둬도 괜찮아. 왜?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LPG는 반드시 옥상에다 둬야 돼. 옥상. 그죠? 예, 높은 곳에 둬야 돼요. 아니면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는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단독주택은 지하에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꼭 보시면 여러분들 장독대 같은 데다 높은 데 보면은 거기다가 LPG통 있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또 LPG 보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서 한다든가 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놔야 돼요. 바로 밑바닥에다 두지는 않습니다.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꼭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LPG와 LNG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로 하면 너무 부피가 커. 그래서 액체로 하게 되면 250분의 1, 뭐 600분의 1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중에서 뭐 LPG 가스 이렇게 하고 차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LPG 가스 넣을 때 가스가 안 오고 어떤 물이 물같이 물이네. 맞아요. 물이에요. 그거를 액화해놨기 때문에 물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차인데 왜 가스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부시간한 소리 들으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액화시켜서 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해야지. 이상하네 가스가 없네.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러네 고장났나 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LPG, LNG는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폭발 최소 용도라는 건 뭐냐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5%가 있으면 LNG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있으면 폭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은 화재가 나요. 적은 양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날에 라이터를 차 위에 딱 놔두면 이게 딱 폭발하기 좋아요. 양이에요. 폭발해. 뚜껑이 날아가 버려요. 사람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 부탁한 사람 6층짜리 건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딱 풀어놓으면 딱 농도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라이터 던지면 통째로 6층짜리 다 날아가 버려요. 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망자를 많이 냈죠. 부탁가서 하나면 건물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그래서 실험하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진. 여러분 옥수수 가루가 폭발한다는 거 몰랐죠? 밀가루 가루 폭발합니다. 가루를 이렇게 뿌려 날아다니는데 여기다가 딱 어느 순간 착화를 하게 되면 폭발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폭발해서 사망 경우가 있어요. 분무라는 것은 안개 같은 이제 물같이 떠다니면서 폭발하는 것을 분무 폭발이라고 합니다. 뭐 용융 금속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분진 폭발하고 분무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이 그 분진 폭발은 탄광에서 많이 납니다. 탄광가루, 석탄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폭발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붕괴는 이제 그 징조가 있어요. 뭐 흔들린다거나 바닥이 좀 갈라지거나 거미줄처럼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팬케이크 식으로 있고 V자형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댄 형태는 뭐 아시겠고 또 칸틸레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로 붕괴가 일어나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건물 내에 있을 때 붕괴돼 가지고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계단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벽체로 대피를 하시고 붕괴 시 빨리 대피로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 부상자를 신속히 대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석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머리에 하는 게 좋죠. 왜? 바로 콩쿨이 떨어지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매몰됐을 경우에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매몰됐을 때는 일단은 휴대폰 배터리를 최대한 아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최대한 쪼개야 됩니다. 쪼개고, 근데 그럴 상황이 있겠지만 피가 같은 거 났을 때 어떻게든지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로 피가 많이 나게 되면 8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쇼크사로. 그래서 피를 최대한 멈추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공포감에 질릴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포크레에 파낼 수도 없죠. 파내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몰됐을 때 조심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끝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전쟁입니다. 자, 뭐 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남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화해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저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핵전쟁 인류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타면서 저게 뼈가 이제 다 가루가 돼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폭풍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 저 정도 터졌으면은 이쪽에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역대 핵실험을 했을 때 참고로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핵폭탄을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일본이었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17킬로톤, 나가사키가 20킬로톤입니다. 그럼 비교가 되죠?
17킬로톤, 20킬로톤. 그보다는 좀 적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9월 3일 날 했던 것이 보면은 크게 봤을 때 100킬로톤이 넘어요. 그러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10배입니다. 10배. 1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170킬로톤을 1메가톤이라고 하거든요. 1메가톤이 터지게 되면은 서울은 전멸합니다. 서울 전멸. 예. 뭐 그래서 서울 1000만 정도가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다 건물을 다 완파돼 버리고 터지는 순간 다 그냥 방금 핵폭탄이 터졌으면 좀 뒤에 저는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끔찍하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누군가는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전 국민이 이제 다 형제 중에 한 명은 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는 이제 보통 폭풍이 무서워요. 막 몰아치면서 건물을 때리는데 다 건물이 날아가 버립니다. 폭풍, 열폭풍. 그다음에 열복사선 몇 도입니까? 3000에서 4000도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대로 다 타져 죽었습니다. 있으면 몸이 다 타져버립니다. 그걸로도 죽고요. 폭풍에 죽고 그다음에 방사선. 바로 아까 6에서 뭐 7, 10워트면은 사람이 사망한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방사선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일에 이 핵폭탄이 서울에 터진다고 한다면은 20킬로톤을 던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산구청에 던졌어요. 했더니 2km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게 되죠. 제가 마포에 사는데 요 마포도 점차 이렇게 저기 피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옵니까? 열 폭풍이 쫙 몰아치면서 사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가톤이 떨어지게 되면 전원 사망이고 저 정도면은 20만에서 30만 명이 뭐 1시간 내에 다 사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죽죠. 사람이 방사능에서 죽고 다 계속 죽어 나갑니다. 하나 딱 던졌는데 이래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핵 공격의 대비는 뭐 살아날 가능성 없지만은 지하에 빨리 숨어야 되고 건물도 있으면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수 같은 데는 빨리 저 밑으로 가서 귀와 코를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은 벌려야 됩니다. 입을 닫으면 장기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야 장기가 안 터져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생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은 이제 화학무기와 생물학,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화생방이 이제 인류의 특히 이제 무서운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화학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무기로 인해서 인류가 큰 이제 재앙에 다다를 수 있고 그래서 CWC라고 있는데 그 CWC가 뭐냐면 화학무기 금지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뭐 케미컬 웨폰스 해가지고 컨벤션 약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BWC는 이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그래서 그 바이올로지컬 웨폰스 뭐 컨벤션 이렇게 됩니다. NPT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에 큰 재앙을 오기 때문에 금지 조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연막제, 또 폭동 진압제, 뭐 신경 작용제부터 해서 그래서 인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물의 탄저균, 천연두, 뭐 콜레라 금방 뭐 사망시킬 수 있죠. 핵무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화학무기 공격할 때는 이제 무조건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셔서 대피를 하시고 건물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저기서 방사능이 뭐 오고 뭐 아무튼 저기가 뒤가 있어요.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요? 이렇게 불어가야 내가 안전하겠죠. 바람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 난 죽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물학 무기 공격 시에는 이제 깨끗이 씻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7일 내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괜찮아졌어 이러더라도 빨리 병원 가서 계속 진단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핵 방사능 공격 시 행동 요령은 아까도 얘기했죠. 될 수 있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도랑이라든가 배수로, 동굴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건물은 가운데 쪽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살 가능성은 일단 밖으로 나왔다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열이나 뭘로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살아날 가능성이 어렵고 지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열폭풍이 많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뚫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이 뚫고 들어오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을 버텨야 됩니다. 환경오염은 이제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산성비라든가 온난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수질오염은 이제 뭐 점오염, 비점오염, 하천, 뭐 부영양화, 또 토양오염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국률이라든가 흡착성, 2차 오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기오염으로 해서 온실 효과가 이제 심각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오쓰리가 파괴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바로 오면서 이제 굉장히 뜨겁죠. 그다음에 강과 호수 오염, 배설물, 농작물 폐기물, 또 산업 폐기물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수,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제 대기오염 보면은 뭐 황산화물이라든가 쭉 이렇게 일산화탄소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하고 또 뭐 스프레이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1차 오염 물질은 이제 이산화황하고 일산화질소 이런 것도 있고요. 2차 오염 물질은 이제 오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과산화 아세틸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환경 오염에서 그 환경 호르몬을 형성하게 되고 이걸 마시게 되면은 여러분 몸에 축적이 돼서 나중에 DNA를 조작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대기 오염으로 해서는 이제 보시면 이런 아황산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산성비, 스모그, 또 열섬 효과, 지구 온난화 뭐 이미 다 북극권이 녹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바로 투하하기 때문에 뜨겁기도 하고 여러분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하루에 뭐 4시간 이상 밖에 노출될 때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굉장히 이 시간에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화재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화재에서 전기 화재에 대해서 잘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화생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것들이죠. 또 환경오염은 결국 우리한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염두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문제가 터져서 그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